올해 증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우여곡절이 좀 상당히 많은 해였는데 이제는 차분히 돌아보면서 내년도 2025년도 전망을 하면서 또 증시 전략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최석원 SK증권 경영고문을 모셨습니다.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고문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더욱더 대내외적인 환경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서 우려스럽습니다. 연말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일단 대외적으로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우리나라와 같은 이제 교역 중심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환율도 어찌 보면 좀 우리한테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편 있을 거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굉장히 이 정치적인 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심리뿐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전반적인 심리를 악화시키면 경기 둔화 속도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제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장은 여러 가지 정책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근간이 되고 있는 펀더멘털이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 내년 그 스타트하는 시점도 쉽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환율 걱정도 하세요. 예, 강달러 현상 이게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 하락에 좀 기름을 붓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환율 급등 불안감이 좀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친 상황이라서요. 일단은 환율은 그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미국의 금리 인하에 의한 유동성 효과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반영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나타날 때까지는 좀 강세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달러와 강세가 이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각 나라의 환율들은 좀 이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또 통화 가치는 약세를 보이는 거니까 통화 가치 약세는 수출 기업들한테 어떤 좋은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글로벌 수요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금리 인하기에 경기가 둔화되면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든다면 이 환율에 의한 효과가 상당 부분 이제 상쇄가 되고 이제 반면에 환율이 주는 국내 내부의 내수 압박이라든지 또는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하겠죠. 그래서 일단 기대는 내년도 한 그 상반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인 어떤 이 강달러가 좀 멈추지 않겠느냐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달러는 강달러고 우리나라 고유의 지금 원화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지금 상반기 중에는 좀 집중될 것 같기 때문에 강달러, 그러니까 우리가 1,400원대 환율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어찌 보면은 이제 좀 내년 상반기까지는 스탠다드로 보고 가야 되는 이런 환경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높아질 환율을 어느 정도 좀 감내하면서 가야 되는 내년도 시장 예상을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원화 가치 안정적인 하락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결론이 현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시장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으면서 그러면 2025년은 뭐 저가 매수에도 들어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국장 투자자로서 많은 분들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 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밑바탕에는 외국인의 순 매수가 받쳐줘야 가능할까 싶은데 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전히 매도세를 보이고 있으니까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왜 시작됐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상반기만 해도 매수했어요. 그때도 이제 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쪽에 집중이 되긴 했었습니다만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하다가 하반기 들어서 이게 꺾였거든요. 거기에 제일 대표적인 이유가 결국은 삼성전자일 테고 이제 그 밖에 상반기 때만 해도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살아났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하반기 돼서 막상 좀 열어보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별로 없고 게다가 상법 개정이라는 그 부분이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도대체 친기업적이라는 것과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어떤 거냐, 어떤 의미를 갖느냐는 데 대한 어떤 공방만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생각을 해보면 일단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되고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총칭이 되는 이런 기업들의 어떤 주주 환원과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관련된 이 변화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겠죠. 네. 사실 빠르게 진행될 거로 좀 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부분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어떤 부담은 계속될 거다. 단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그래도 장점이 있다면 이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가격이 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좋건 나쁘건 또 뭐 금리가 높건 낮건 또 어떤 리스크가 있건 아니건 간에 그러한 전반적인 리스크 대비해서 지금 너무 싸졌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추세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적정 가격이 되면 그다음부터 안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좀 제반 여건들, 경제 펀더멘털과 뭐 정치적 리스크라는 게 좀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박차가 다시 한번 가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모님께서 중요한 또 포인트를 건드려 주셨는데, 예. 사실 올해 들어서도 그렇고 국내 증시 맨날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노력들이 지속이 됐습니다. 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표이긴 한데 그 정치적인 색깔 구분 없이 그 의도는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 증시를 살려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갖고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밸류업 관련주 전략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지. 예. 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적인 어찌 보면 리더십 공백기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데 대한 부담이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되든 간에 기본적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본 방향성은 같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럴 때 가장 좋은 건 결국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내재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데들이 금융입니다. 금융지주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대 때문에 올랐다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주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주회사는 사실 구조적으로 대주주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는 대신 주주로서의 권리를 배당이나 또는 기업 가치의 상승으로 받자는 이제 이 취지로 만들어진 회사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사실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라는 건 밸류 프로그램을 잘 이수하는 모든 기업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무슨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업종별로 저 PBR주냐 뭐 고 PBR주냐 이런 건 나타나지만 저 PBR주 중에서도 그게 밸류업 때문에 그런 건지 산업의 기본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건지는 또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얼마나 내가 적극적으로 잘 따라가면서 기업 가치를 증진시키고 주주 환원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표명을 하느냐, 이런 기업들을 계속 모니터링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전국이 혼란스러워도 사실 이제 기업 쪽에서는 밸류업, 그 주주 환원, 그 주주 가치 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시를 한 바 있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켜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가격적인 매력이 생겼을 때 담아가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금융과 지주사 쪽 바라봐 주셨으니까 밸류업 관련 전략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모님 또 내년에 잘 보면 좋을 성장 동력이 붙을 만한 그런 업종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섹터를 좀 말씀해 주고 싶으십니까? 사실 경기는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제가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건 AI와 관련된 그 산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쪽에 관심이 집중됐다면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여서 실제로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게 B2B가 됐건 B2C가 됐건 어떤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들도 있겠지만 대규모의 투자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는
갈려지겠죠.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하겠지만, 근데 분명한 거는 초기에는 그 전반적인 어떤 그 AI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쪽에서 기회들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올해도 많이 이제 움직였지만 전력 관련된 것들. 예. 전력은 뭐 지금 점점 이 전력 소모가 많아지는,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로 전력이 많이 소모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쪽도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주하고 방위산업 업체가 좀 계속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내년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이 본격화될수록 다시 한번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좀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도 뭐 AI 산업 가속화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견을 제시를 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런 흐름으로 가니까. 그리고 그에 파생된 전력 관련주 엄청나게 쓰겠죠. 더불어서 조선, 방산 섹터 이런 부분도 눈여겨보셔라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비교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적인 거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우리 증시는 뭐 어쨌든 많이 싸졌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거고, 뉴욕 증시는 뭐 계속 잘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담은 생겼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당선인 이제 1월에 취임을 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불확실성도 가져가고 연준의 기조도 많이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도 신경 쓸 불확실성은 있는 거잖아요. 변동성.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내년 강세장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고모님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 다 내년도 시장이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내년에 큰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강세장을 주장들 하잖아요. 근데 그 강세장 주장들이 일리가 있는 게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은 데다가 유동성까지 어찌 보면 점점 그 주식시장이 좋은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그런 글로벌 그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비싸지만 그래도 오른다. 우리나라는 싸서 오른다 정도.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미국처럼 어떤 호재들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 경기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이 작거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심지어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이탈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싼 가격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여전히 상승률이 좀 높은,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고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성훈 고모님께서 내년도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됐건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장이 될 것 같고요.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 기회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년 전망에 대해서 최석원 SK증권 경영 고문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